안녕하십니까. 의사소통 영역 PSAT형 문제 해설을 맡은 김정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해설하려고 하는 강의는 PSAT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NCS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영역 문제를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전형적인 문제의 형태를 골라봤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 형태를 보고 NCS형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밑줄 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수학 방정식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학 방정식을 해석할 능력이 되느냐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밑에 있으면 눈금이 3리터, 7리터에 해당하는 물통을 이용해서 5리터의 물을 담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방법들을 기억, 니은, 디귿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잘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리터의 물통과 5리터의 물통을 이용해서 4리터의 물만을 담는 방법에 대한 이쪽 부분이 예시입니다. 만약 내가 예시를 이용해서 풀기보다는 이 식의 의미를 미리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예시는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식을 한번 쳐다보시면 이를 방정식으로 이용해 정리할 수 있다. 물통의 용량을 하나를 P라 했으면 다른 하나는 Q라 했다. 이 P와 Q가 의미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3리터짜리와 5리터짜리 물통 눈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얻으려고 하는 물의 양은 K입니다. 이 K가 얼마냐면 여기서는 4리터겠죠. 4리터. 3리터와 5리터의 물통을 이용해서 4리터를 얻는 건데 그때 M과 N의 의미는 수도에서 물을 받아 물통을 가득 채우거나 물통의 물을 모두 바닥에 버리는 M과 N은 횟수입니다. 횟수인데 이 횟수를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이 M과 N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이 예시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잠시만요. 이 예시에서 나타나는 M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에 대한 숫자고요. N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나타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4라는 답이 나타나죠. 이 예시에 대한 설명이 이 예시 부분에 대한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내가 이 식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예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잘 알려진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들어가는 거죠. 5리터의 물통을 먼저 가득 받아서 3리터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5리터 물통에는 2리터, 3리터 물통에는 3리터가 있겠죠. 다음 3리터 물통을 모두 바닥에 버리면 5리터 물통에 2리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2리터를 3리터 물통에 옮기죠. 지금 한 번 버렸습니다. 이제 3리터 물통에는 1리터의 물이 들어갈 공간만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5리터 물통을 다시 채웁니다. 지금 채운 거는 두 번째 채우게 됩니다. 두 번째. 채운 다음에 이 물통을 다시 3리터 물통이 차도록 옮기면 5리터 물통에 원래 남은 1리터, 채운 4리터. 네, 마지막 3리터 물통을 모두 바닥에 버리면 4리터의 물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득 채우는 건 이 두 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리는 건 3리터 물통을 두 번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와
2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이해되시든 이해되지 않든 이 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 얼마나 접근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3리터, 5리터에 있는 물통을 그려서 쭉 이해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지금 이걸로 나타나면 눈금이 3리터짜리, 눈금이 7리터짜리를 가지고 지금 5리터의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기억번 한번 해볼까요? 기억번. 3리터 물통을 물을 받아 3리터 물통을 3회 가득 채우는 방법. 자, 여기 3리터를 3번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m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이 m을 구해보면 이게 9 더하기 m7은 5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m7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m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4. 정수의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7분의 4만큼 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로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니은번 한번 풀어보시면 7리터를 2회 받습니다. 이렇습니다. 7리터를 2회 받고요. 3리터짜리를 몇 번 받으면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죠. 그래서 N3에 요게 7이 14가 되고요. 요게 5니까 N3은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귿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디귿번은 7리터를 5회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의 값을 구해보면 n3은 7, 5, 35에 5가 되고 n3이 마이너스 30이 돼서 n의 값은 마이너스 10회가 되죠. 그래서 정수의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니은번과 디귿번에 해당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푼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학적 표현이 알기 힘들기 때문에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는 내가 그 수학적 표현으로 이해 가능하면 넘겨볼 수 있는 문제고, 이 경우에는 mn의 의미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걸 다른 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해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의 개관을 먼저 살펴보시면 두 문제 연속으로 이어지는 문제 형태입니다. 법학 지문인데요. 분배하는 원리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분배 원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림으로 간략한 설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18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산이 400만 원으로 되었을 때 채권자 1, 2, 3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19번형 문제는 분배의 원리에 대한 서술 중에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찾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유산액이 결정이 되면 분배할 금액과 분배의 원리를 찾아내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채권자들은 이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집니까? 채권자 1, 2, 3가 100, 200, 300만 원의 그 채권이 있는 상태로 채무자가 빚진 이가 죽었습니다. 유산이 채무액이 지금 다 합치면 600만 원이죠. 그런데 유산이 600만 원보다 더 많으면 그 600만 원에서 100, 200, 300만 원을 가져가면 될 텐데 600만 원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우리 민법에 의하면 채권액의 비율만큼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액의 비율만큼 나눠 가지는 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다른 규칙이 있다는 거죠. 다른 규칙의 의미를 살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 100만 원이면 모두 똑같이 3분의 2를 나눠 갖는다. 유산이 100만 원이면요. 100만 원이면 똑같이 3분의 1씩 가지니까 33.3, 33.3, 33.3. 이렇게 보시면 채권액이 많은 채권자 3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평등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채무액은 600만 원인데 유산이 200만 원이면 채권자 1은 50, 채권자 2, 3은 75, 75씩 50, 75, 75씩 이렇게 가져갑니다. 유산이 300만 원이면 여기는 역시 50, 100, 150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분배의 원리는 이 교수가 탈무드의 물병이라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관 있게 설명했습니다. 물이 바닥부터 이렇게 차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병이 이와 같은 형태의 물병이 있는 거죠. 물을 여기서 채워가면 50만 원 여기가 얼마죠? 150만 원 전체 금액이 50만 원, 50만 원 될 때까지는 차곡차곡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됐다가 150만 원을 넘어서서 여기가 5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25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이 채권자 2, 3만 금액이 늘어나고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시가 200만 원인 경우 지금 50만 원에서 이렇게 200만 원인 경우 채권자 2, 3에게 추가로 25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올바른 분배라고 여깁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충분히 의논하면 흥미롭게도 의견 합치를 이르지 못하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규칙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다 합니다. 실제로 협상을 하게 하면 이런 결론이 이르고요. 이 과정을 우리 문법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 문법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우대받는 그런 체계이겠죠. 그렇지만 탈무드의 물법 물병에서 나온 건 보면 채권자 1이 조금 더 존중받는 형태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탈무드의 물병을 활용한 해법에 따를 때 유산이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시는 유산이 200만 원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400만 원이 예를 들면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여기까지가 요쪽이 200 여기가 100 여기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300, 350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350에서 50이 추가되는 거죠. 50이 더 추가되면 여기가 400일 텐데 여기에
25만큼, 여기에 25만큼, 총 50이 더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1의 경우에는 50, 채권자 2의 경우에는 125, 채권자 3의 경우에는 225라는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고,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면 1번 유산을 빌려준 돈의 비율대로 분배되는 경우도 있다 이랬어요. 언제가 그러냐면 딱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거,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게 딱 반이 들어갔을 때 5대 50, 100, 그 다음에 200, 요게 딱 그 비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또는 600만 원이 전체가 됐을 때, 600만 원이 전체가 됐을 때 비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자, 19번, 2번을 보면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어떤 채권자도 유산 전부를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채권자가 여럿이면 채권자 중에 그 금액을 나눠 갖죠. 어떤 채권자도 유산 전부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실생활 예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만약에 물권인 경우, 예를 들면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져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가 혼자 보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유산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유산이 가장 큰 빚보다 작은 경우, 유산이 가장 큰 빚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가장 큰 빚이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이었으니까 가장 큰 빚 300만 원보다 유산이 작은 경우에 유산을 채권자 수로 나누어 똑같이 분배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150만 원 미만이었을 때 유산을 채권자 수로 똑같이 나눠서 분배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150만 원에 해당하는 때 이때는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그 위로는 채권자 둘 셋만 또 똑같이 나눠 갔죠. 이런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저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가져간다면 나머지 채권자도 그래야 한다.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가져가면 나머지 채권자도 만약에 3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모두 300만 원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유산이 얼마 있다는 얘기가 되냐면 600만 원이 있고, 가장 많은 채권자가 빌려준 돈에 300만 원을 가져가면 그 다음 사람은 200만 원, 100만 원을 가져가는 이 경우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다섯 번째,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장 적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보다 적은 돈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최소 다른 사람만큼은 가져가죠. 150만 원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더 비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가져가는 것은 분배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3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자, 논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이런 지문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것들이 오늘날엔 허구적인 것으로 취급받게 된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플리지스톤 이론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의 경우에는, 자, 여기를 보시면 당시 과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연소 현상을 설명했고 플리지스톤이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는 현재 과학자는 없고 그런 개념은 사라져버렸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개념을 동원하지 않고도 연소현상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게 플리지스톤이 사라진 논증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 밑을 보시면 통속 심리 이론 속 개념도 동일하다.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유비논증이라 그럽니다. 유비논증. 유비논증은 A가 B라면 이 C도 D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A와 이 C는 좀 유사한 성질이 있고요. B와 D도 유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A가 B처럼 변했으면 C도 D처럼 변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속 심리 이론 속 개념들, 즉 욕구와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들은 신경과학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믿음 욕구들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과거에는 플리지스톤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했는데 통속 심리 이론에 의하면 믿음 욕구에 의해서 설명했는데 보시면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연소현상을 다른 걸로 더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플리지스톤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의 신경과학자들은 믿음 욕구 이외에 신경들 사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유비논증의 형태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를. 위 논증은 통속심리 이론보다 신경과학 이론이 행동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점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 두 번째에 해당한 거죠. 두 번째 통속심리 이론보다 신경과학 이론이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졌다. 근데 통속심리 이론이 사라졌다. 이 말만 있고요. 더 잘 설명한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플리지스톤 이론이 그렇듯이 얘도 동일한 운명에 처합니다 라는 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로서 더 잘 설명합니다 라는 말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니은번 보시면 행동현상과 자연현상 사이의 근본적 차이가 밝혀진다면 논증은 이 A와 C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으면 유비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논증은 강화되지 않고요. 오히려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디귿번 보시면 통속 심리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는 행동현상 중 신경과학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행동현상이 많이 있으면 논증은 당연히 약화되겠죠. 통속 심리 이론에서 설명되는 현상 중에서 신경과학 이론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그 통속 심리 이론의 내용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신경과학 이론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없으면 논증은 약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화되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죠.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5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시면 문맥에 따라서 복원한 것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맞춰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중 맞는 것을 고르는 지문이네요. 자, 이 블랭크, 문서에 훼손된 부분들은 이 글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내에서 무엇을 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말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에서 발견된 매우 얇은 돌출부와 돌출부라는 소재가 나왔어요. 이것의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맥 내부의 돌출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돌출부들은 정맥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돌출부가 한 쌍을 이루어 마주보고 맞물려 있는데 피는 돌출부가 향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그 반대 방향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큰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 돌출부는 정맥에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피는 돌출부가 향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돌출부가 피가 신체 아래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라고 잘못된 가설을 세우죠. 잘못된 이 가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논증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목 뒤 핏줄에 있는 돌출부는 지금 정맥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아래쪽을 향한다는 게 요 신체 아래쪽이 아닌 것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정맥이기 때문에 목 뒤 핏줄에 있는 돌출부가 아래로 향해 있어도 피가 아래쪽으로 가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죠. 아래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뇌출혈을 맞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돌출부들은 피가 굵은 줄기에서 가는 줄기로, 여기 보시면 굵은 줄기에서 가는 가지로 흘러들어가 정맥을 파열시키는 것을 막고 피가 말단에서 중심으로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 덕분에 디귿에서 리을만 움직일 수 있고 반대 방향은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디귿, 리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디귿에서 중심부에서 말단으로, 지금 말단에서 중심부로만 흐른다 그랬죠. 디귿번 보시면 굵은 줄기에서 가는 가지로, 이걸 파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굵기, 가는 줄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단에서 중심으로 흐르거나 또는 이걸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4번, 5번 둘 다 틀린 지문이고요. 기역, 니은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래쪽으로 안 가는 것을 막는 1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52번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나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블랭크를 문맥에 따라 복원하는 문제였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생각들은 제시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증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잘 읽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64번 문제예요. 자, 64번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나 다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가나 다 이런 평가와 관련되는 문제들은요, 기본적으로 평가는
비교 대조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 대조는 이해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교는 어떤 개념의 공통점을 위주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문학과 소설과 시는 문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는 시어의 의문의 예술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소설은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서 설명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이렇게 비교 대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주장문에 대해서도 논증문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가나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는 인간은 논리적 규칙을 사고하는가? 인지과학자 A는 가에서 A는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논리적 규칙에 따라서 사고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실험 결과에 근거할 때 논리학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적합하게 기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방식과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학 규칙에 맞춰서 사고합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실제 사고방식과 무관합니다.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논리학과 다른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 그건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런 주장문인 것 같아요. 나를 살펴보시면 뉴턴 역학과 관련된 이야기로 쭉 설명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리학은 인간 사고의 이상적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제적 사고방식 중요한 측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논리학은 실제 사고방식의 중요한 측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논리학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실제 사고방식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고방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는 뭐냐면 중요한 측면을 이상적인 상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달을 보시면 윤리학 규범에 따르면 인간은 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살인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 방식을, 여기 행위가 중요한 말이에요. 행위가 충분히 기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만을 제공하냐면 인간 사고방식의 규범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이 이 행위 방식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는 있지만 이 관계는 뭐냐면 사고방식의 규범을 제공하는 데 한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윤리학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기능을 합니다. 근데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사고방식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 내에서 윤리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나다를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인지과학자 A의 실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동료학자들이 얻었다 하더라도, 자, 가의 결과물은 뭐였죠? 가의 결과물은 논리학은 실제 사고방식과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식으로 사고합니다. 라는 결과였어요. 동료학자들이 그런 실험 결과를 다른 것들을 얻었다 하면 나의 주장이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약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의 주장을 보시면 나의 주장은
실제 사고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가 가의 주장이었는데, 나의 주장은 실제 사고를 규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상적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나의 경우에는 논리학을 전부 사용합니다. 또는 전부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논리학을 쓰고요. 일부 논리학을 실제 사고에 쓰고요. 일부는 안 씁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에서 논리학을 여기는 안 쓰고요. 여기는 쓰는 과정이라면 안 쓰는 게 있고요. 안 쓰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라고 해서 나라는 지문의 주장이 약화되지는 않겠죠. 얘도 나의 주장도 안 쓰는 결과물, 그 논리학을 안 쓰고 있다 라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은 가의 인지어학자 A가 별도의 실험을 통해 경쟁의 상황에서 인간의 행위가 윤리적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면 다의 주장은 약화된다. 자, 가의 인지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거에 따르면 가의 실험의 결과물이 뭐냐면 인지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경쟁의 상황에서 인간의 행위가 윤리적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의 주장은 이 윤리학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행위 방식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지만 사고방식의 규범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규범과 이 행위와의 관계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니은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닙니다. 자, 디귿번 나는 다가 주장하는 논리학의 규범적 역할을 부정합니다. 나는 뭐라고 하죠? 다에서는 논리학의 규범적 역할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죠. 나에서는 논리학이 규범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다, 긍정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진술이죠. 자, 리을번 살펴보시면 나, 다는 모두 논리학이 실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기술하지는 못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완전히죠. 완전히. 그러면 가부터 살펴보시면 가는 논리학이 전혀 기술할 수 없습니다. 나는요. 논리학이 실제 사고방식 중에서 이상적 상황, 중요한 측면을 기술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는 아닙니다. 다를 보시면 논리학이 인간의 행위 방식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기술하지는 못하지만 무관하지는 않고요. 규범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는 완전히 기술하지는 못하는데 동의합니다. 가만 동의하지 못하죠. 그래서 기역 리을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NCS에서 지문들을 이해하실 때 유비논증 또는 블랭크를 완성하는 추론형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PSAT형 문제를 풀어보심으로써
NCS의 문제를 더욱더 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PSAT형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난도 있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